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그녀는 웅부 어머니한테만이라도 자신이 웅부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야 그녀가 아기를 두고 양진사 집에서 나간 뒤에 웅부 어머니라도 아기의 뒷바라지를 잘 해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요 며칠 전부터 웅부 어머니를 은밀하게 만나보고 싶어 기회를 엿보아왔었다. 그러나 그녀는 웅부와 잠자리를 같이 한 후 그의 부모를 대하기가 서먹서먹하여 한사코 대면을 꺼려왔으며 큰 마음 먹고 행랑방 쪽으로 갔다가도 내친 걸음을 돌려 세우곤 하였다. 행랑방으로 가던 마금예는 사랑채 문간 쪽에서 침종을 하던 웅부 아버지가 뜸을 먹은 당나귀처럼 컬컬한 목소리로 버럭버럭 고함을 내지르는 소리에 주춤 걸음을 멈추어 섰다. 저 예병할 망구, 식은 죽 처먹은 소리 좀 그만하고 들어가라니까. 웅부 아버지 장쇠의 입정 사나운 소리에 마금예는 그냥 되돌아서 버렸다. 그날 해질녘에 웅부가 빈 지게를 진 채 불쑥 노루목 양진사댁 행랑채에 나타났다. 그는 집을 나간 지 2달 만에 돌아온 것이 마치 큰 죄를 지키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에 남의 눈에 띌세라 슬금슬금 집 안으로 들어서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저 웅부 왔어요. 지게를 진 채 행랑방 토방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자 벌컥 방문이 열리면서 그의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왔다. 아휴, 내가 웬일이냐. 어머니는 덥석 아들의 2 손을 붙잡으며 반가움과 걱정이 뒤엉킨 눈으로 얼굴을 찬찬히 되잡거려 보았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겼냐? 들어가시지요. 웅부는 지게를 벗어 문지방 벽에 걸쳐두고 어머니를 앞세워 방으로 들어갔다. 행랑방은 아직 어둠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깜깜했다. 봉창을 통해서 희끄무레하게 쇠잔해가는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자리도 잡고 해서 소식도 알려드릴 겸 겸사겸사 해서 왔어요. 그래,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냐?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와 앉아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손을 붙안고 질금질금 눈물을 짰다. 그때 잠시 밖에 나갔던 웅부 아버지 장쇠가 방 안에서 도란거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방이 어두워 장쇠는 처음에는 아들이 돌아온 줄 몰랐다. 웅부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나가서야 아들이 온 것을 알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왔다. 웅부는 아버지가 좌정하기를 기다려 인사를 올렸다. 어쩐 일이냐? 다들 잘 있느냐? 장쇠는 묻고 싶은 것이 많은 듯 싶었다. 다들 잘 있어요.
그래,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요? 새끼냅니다요. 아, 그렇다면 진작 한번 다녀갈 일이지. 삐역삐역 곰방대를 빨던 아버지가 끌끌 혀를 찼다. 웅부는 그들 세 식구가 자리를 잡은 곳은 새끼네 주막이고 쌀분이와 대부리가 주막 일을 도와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다는 것과 얼마 전부터 둑을 쌓기 시작했는데 둑 쌓는 일만 끝나면 많은 땅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그동안 그들이 집을 나가서 살아온 경위를 대충 설명해 주었다. 그는 대부리가 박조신의 하인들한테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진사 어른은 잘 계시나요? 웅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무국선을 타고 무안에 가신 지가 여러 날째 됐다. 무안이라면 양진사의 누이 동생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웅부의 누이 두레가 아씨의 몸종으로 따라갔다가 연병에 걸려 죽은 바로 그곳이다. 두레가 가 있던 아씨 집에 가신 거로군요. 웅부는 두레의 이름을 말하며 아버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에 두레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도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었다. 아버지 어머니뿐이 아니고 웅부 자신과 대부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언젠가 웅부가 쌀분이와 함께 진사댁에서 도망을 치기 며칠 전 어머니한테 두레가 죽었다는데 왜 식구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더니 두레는 진작 죽었다. 아씨를 따라 배 타고 영산강 끝으로 갔을 때 이미 죽은겨. 그러니 지금 죽은 것이 새삼스럽지가 않다 하는 것이었다. 웅보는 그때 두레의 죽음보다 어머니의 그 말이 더 슬펐다. 어머니는 자식이 부모와 헤어지면 그때부터는 죽은 몸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기야 종의 신세로 한번 헤어져 버리면 그만이었다. 다시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러기에 헤어지는 것은 곧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웅부는 두레가 아씨를 따라 노루목을 떠날 때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나루터에까지 따라가며 눈물바람을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꼬박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밝히며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다. 그때 이미 어머니는 딸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두레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웅부는 죽은 두레 생각이 울컥 떠오르자 아침나절 영산강을 건너기 전에 선창 객죽거리 주막에서 보았던 까칠하게 말라빠진 두레 나이 또래의 처자 얼굴이 독고마리 열매처럼 머릿속에 자꾸만 달라붙었다. 개똥 참외를 닮은 갸름한 얼굴은 못먹어 핏기 없이 푸석푸석 살껍질이 떠 보이고 검은 자위가 많은 눈은 여름날 아침 고사새 벌레 먹은 쓴바귀 잎사귀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슬처럼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팔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되도록 슬픈 얼굴을 감추려고 이빨로 콩제비꽃 같은 아랫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앉아 있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서둘러 나루터로 향하던 웅부가 객죽거리 쪽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로 다급하게 불러대는
판쇠한테 이끌려 문간에 큰 버두나무가 서 있는 주막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감나무 그늘 및 평상 모서리 애꾸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판쇠와 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함께 풀려나왔다는 키가 작달막하고 턱끝이 몽글몽글하게 생긴 40안팎의 애꾸는 남자는 몸피가 크고 툭상스러운 주막 여주인이 한 바가지 떠다준 툭툭한 밑술을 숨도 안 쉬고 쿨럭쿨럭 들여마시고는 손으로 입 가장지를 쓱 훔치며 웅부를 올려다보았다. 문서장 좀 써줍사 하고 불렀네. 판쇠가 웅부한테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였다. 문소장이라니. 천서방이 딸을 이 버드나무집에 판다는디 딸을 판값으로 쌀 7가마니를 받았다는 증표를 해달라는디 까막눈이라서. 웅부가 묻는 말에 판쇠가 외눈박이 천서방과 그의 딸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쌀 7가마니에? 웅부는 쌀 7가마니가 송아지 한 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어림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말이 수러미로 팔려가는 것이지 결국은 이 남자 저 남자 놀이객감이 되어 해웃돈이나 받아먹고 살다가 요행이 팔자가 잘 풀려야 화초첩으로 되팔릴 것이며 그나마 임자가 없으면 시들어 길가에 떨어진 꽃잎처럼 구접스레 발에 짓밟힌 채 목숨을 짓이겨야 하는 벌어지만도 못한 얼자 신세가 되기 십상이 아닌가.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만 없었다면 15가만이나 쳐 죽었는디. 주막 여주인은 별로 탐탁스럽지가 않다는 듯 뜨악한 얼굴로 천서방 부녀를 가볍게 흘려보았다. 허허이, 서방을 얻어주자는 것도 아닌디. 그까지 흉터가 무슨 상관이오? 당나귀 모양 몸만 실하면 그만이제. 내 딸이라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가 긴 봄에는 22자 배 한 피를 짜고 생나라기 10다발은 거뜬하게 이고 다닌다오. 천서방은 그의 옆에 바짝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농사를 지차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소? 주막 여주인이 흥정을 깨도 좋다는 말투로 뱉더니 사내들이란 평생을 데리고 살 옆편네를 고를 때는 마음을 제일로 치지만 하룻밤 가지고 놀 여자는 그저 얼굴부터 본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시오? 하고 고개를 외로 꼬아버렸다. 웅부는 흠칫 천서방 딸의 오른쪽 꾀꼬리 눈썹이 짙은 알밤 색깔의 산거머리만한 흉터를 보았다. 아마도 어렸을 때 넘어져 돌에 찍힌 흉터이리라. 그는 문득 할아버지 이마에 불도장이 떠올라 눈을 감아버렸다. 저 아이 밑으로 딸이 3이나 더 있담서 뭘 그래 싸시오? 자, 콩이야 팥이야 미적거리지 말고 후딱 증서나 써주시오. 후담에 딸 보러 올 때마다 모주 한 바가지씩 퍼드릴 텐께. 주막 여주인이 재촉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저 아이 파는 것도 환장하겠는디 밑에 것들은 혀를 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천서방은 목이 메는지 말을 하다가 끌끌 앓는 기침을 하더니 쌀 7가마니에 마음을 정한 듯 슬픈 얼굴로
딸의 옆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쌀이 7가만이면 적잖다우. 어따따따, 그래서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안 합디여. 주막집 여주인은 그러면서 판쇠를 향해 여러 차례 눈을 끔쩍거려 보였다. 빨리 증서를 쓰도록 재촉을 하는 눈빛이었다. 미안하네만, 나 이런 증서는 못 쓰겠네. 웅보는 시비를 거는 투로 판쇠를 향해 내쏘았다. 웅보의 예기치 않았던 태도에 판쇠는 맹맹한 얼굴로 누나를 휘둘렸다. 웬 꼬라지요? 몰라서 그래? 말을 해봐. 아무리 사람값이 안 나가는 세상이라지만 쌀 7가마니가 뭔가? 그러면서 웅보는 천서방한테 다음 날까지 쌀 10가마니를 가져와서 그의 딸을 사겠으니 하루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버드나무집 주막을 나와버렸다. 그가 나오자 판쇠가 나루터까지 따라오며 쌀 10가마니가 어디 있어서 천서방의 딸을 사겠냐며 입타작하기에도 힘이 붙이는 주제꼴에 처자는 사들이 어찌하겠냐는 등 시시콜콜 따지듯 물었다. 웅보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나룻배에 올랐다. 판쇠 말 맞다나 그에게 천서방의 딸을 살만한 쌀이 있을 턱이 없었다. 안방마님은 잘 계시지요? 웅부는 낮에 영산포 객죽거리 버드나무집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내저으며 물었다. 가서 인사나 드려라. 그는 어머니한테 마금예의 안부도 묻고 싶었으나 참았다. 그는 마금예와의 일을 숨겨온 터이지만 어쩐지 어머니가 낌새를 채고 있을 것만 같아 차마 말을 빼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어서 마님께 인사드리라니께. 어머니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재촉이었다. 웅부는 어머니를 따라 안채로 들어가면서 행여 마금예와 얼굴이 마주치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죄었다. 그는 되도록 마금예와 얼굴이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마님, 셋네 자식놈 웅부가 건너와 마님께 인사 올립니다요. 안방 대돌 아래에 허리를 굽힌 웅부 어머니가 기척을 하자 이내 쌍창 미닫이가 다르륵 열리면서 유씨 부인이 앉은 자세로 얼굴을 내밀었다. 셋네 웅부 옳습니다요. 그동안 평안하셨는가요? 웅부는 검실검실 어둠이 내려 덮이기 시작하는 대돌 아래에 허리를 굽히고 서서 인사말을 올렸다. 아니, 내가 어쩐 일이냐? 유씨 부인은 짐짓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새끼네 털을 잡아놓고 두 늙은이한테 알려주러 왔단만요. 웅부 어머니가 아들 대신 대답을 했다. 새끼네라면 강 건너가 아니냐? 네, 노루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요. 그래, 살기는 어쩌냐? 여기서야 아심찮게도 마님 덕택으로 배 두드려가며 세월 좋게 살았지만 뜬 걸로 나가니 고생이겠습죠. 이번에도 웅부 어머니가 대신 말을 해주었다. 살림 일으키기까지는 누구나 고생이제. 그래, 대불이 쌀분이도 잘 있고? 다들 잘 있습니다요. 갈 때 내게 알리게 곡식이나 좀 내어줄 것이니.
유씨 부인이 웅부 어머니한테 말하고 미닫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웅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마님을 불렀다. 마님, 저 실은... 웅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만 있었다. 나언티 무슨 할 말이 있는 게로구나. 실은 마님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요. 그래? 무슨 부탁인지 말해보거라. 네, 다름이 아니오라. 셋네 형제가 새끼네 근거지를 정하고 땅을 좀 장만해볼까 하고 내과에다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요. 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세 식구 힘으로는 워낙 일이 벅차서 마침 영산포 선창에 속량은 했으나 일자리가 없이 빌빌대는 장정들과 힘을 합해서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만 당장 일꾼들이 먹고 살 식량이 없어서. 웅부는 일단 여기서 말끝을 흐리고 어둠의 그림자에 파묻히기 시작하는 마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마님께 감리쌀을 좀 변통해 주십사 하고. 유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물었다. 농사를 지어서 꼭 갚겠습니다요. 감리쌀을 얼마나 내주랴? 내주시겠습니까요? 웅보는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눈빛으로 마님을 올려다보며 연신 허리를 굽적거렸다. 저 쌀 10가마니만. 10가마씩이나? 아닙니다요. 10가마니가 너무 많으면 5가마니만. 알았다. 생각은 해보겠으니 물러가 있거라. 유씨 부인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웅보는 미닫이가 닫힌 안방에 대고 계속 허리를 굽적거리다가 그의 어머니가 옆구리를 툭 쳐서야 몸을 돌려 세웠다. 웅부를 물리친 유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절급공이 하듯 쿵덕쿵덕 뛰었다. 그의 씨가 마금녀의 뱃속에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자 지금껏 그를 한갓 천한 종으로만 여겨왔던 것과는 달리 웅보가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로 보였다. 웅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오싹한 두려움과 함께 마음이 가볍게 두근거렸다. 내가 이 무슨 주착이란 말인가. 유씨 부인은 스스로를 꾸짖었다. 허나 자신의 부끄럽고 망령된 생각들을 털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마금녀의 뱃속에 든 아기와 남자답게 보인 웅부의 건장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여러 겹으로 밟히면서 자신이 더없이 천하고 초라하게만 여겨졌다. 내가 웅부의 아기를 가졌더라면 하는 생각에 미치자 그녀는 부끄러움에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고 말았다. 괜히 울컥 마금녀가 미워지기까지 하였다. 유씨 부인이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애를 끓이고 있을 무렵 별당에서 마금녀 또한 웅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뒤숭숭한 마음에 어둠이 깔리도록 뒷곁을 서성거렸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행랑채로 뛰어가서 웅부를 만나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다. 마금녀는 혹시 웅부 쪽에서 별당으로 찾아와 주지나 않을까 싶어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뒷곁을 서성거리며 마음을 죄었으나 두 다리가 빳빳해지도록 웅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웅부를 만나고 싶은 발사심에 뒷곁을 서성거리다가 쌀분이 대신 감리를 갚지 못해 팔려오다시피 한 끈예를 만났다. 마금예는 끈예한테 웅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했으나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은 웅보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며 앞으로 살아갈 대책을 자상하게 다시 말해주고 쇠죽가마 방으로 돌아왔다. 널찍한 쇠죽가마 방에는 두어 달쯤 전에 새로 들어왔다는 나이가 지긋한 하인 둘이 초저녁부터 드르렁 드르렁 금성산 너덜건 허물어지는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웅부는 한쪽 구석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되살아났다. 쇠죽가마 방의 천정과 벽과 방바닥, 심지어는 횃대 끝에까지 할아버지의 혼이 거미줄처럼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면 오냐,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을 해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슬그머니 별당으로 가서 마금예를 만나보고 싶기도 하였지만 다시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눌러 참았다. 두 팔로 세운 무릎을 감고 얼굴을 무릎 위에 꿍겨박은 채 앉아서 얼숭얼숭 말뚝잠이 들었는데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있기에 나가보니 마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안채에 갔을 때 얼핏 보았던 쌀분이 대신 들어왔다는 끈예가 서 있었다. 마님이 웅보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이 밤에 왜 부를까 궁금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았더니 이경이 가까운 듯 싶었다. 웅보는 끈예를 따라 희미한 달빛을 밟고 안채로 들어갔다. 쇠네 웅보입니다. 안방 대돌 옆에 서서 기척을 알리자 방문이 열렸다. 잠시 들어오너라. 유씨 부인이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웅보는 달빛 아래서 허리를 꺾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잠시 들어오라는데도 마님이 다그치듯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을 때 웅보는 고개를 들었다. 끈예는 보이지 않았다. 마당에서는 희끄무레한 달빛만이 고즈넉하게 괴어 있었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마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져 마당에 괴어 있는 달빛이 부스럭거리는 것 같았다. 쇠네는 그냥 여기 서 있겠습니다요. 웅부는 고개를 들어 뿌유스름한 불빛에 선명하게 비쳐 보이는 마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냉큼 들어오너라. 너하고 상의할 일이 좀 있어 그런다. 웅부는 그제야 하는 수 없이 엉거주춤 남생이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섰다. 웅부가 지싯지싯 들어서자 마님이 방문을 닫았다. 웅부는 얼마 전 마금예의 방에 끌려갔을 때처럼 머슬머슬한 생각에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앉거라. 그러나 웅부는 앉지 않았다. 지붕 내려앉지 않을 테니 앉으라는데도 그러는구나. 그제야
그는 방 윗목에 어깨 쭉지에 힘을 빼고 되도록이면 윗몸을 조그맣게 웅승거리며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얼핏 마님을 훔쳐보았는데 마님은 아닌 밤중에 솟쇳물을 떠놓고 속치마 바람으로 포실한 아랫도리를 드러내놓은 채 밭가루를 뿌려가며 찰부락 찰부락 발을 씻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웅보는 후다닥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쩌면 마님은 아예 웅보 따위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무시를 해버리는 것 같기도 했고 어찌 생각하면 또 마금예가 그를 꼬드길 때처럼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뒤숭숭해졌다. 상에 엿이 있으니 묵어라. 마님의 말에 웅보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옆에는 앙똥하게 생긴 다담상 위에 엿이 수북하게 놓여 있었다. 계피가루를 넣어 만든 장평엿이었다. 출출할 텐데 술도 따라 마시고 웅보는 용기를 내어 마님을 보았다. 평소에 지체 높기가 하늘과 같고 아래것들 부리는 데는 칼날처럼 매섭고 정갈스러움이 달덩이 같게만 여겨졌던 마님이 웅보 앞에서 속옷바람으로 맨살을 보이다니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마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었다. 어려워할 것 없다. 나는 이제 내 상전이 아니다. 너 또한 종의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 어려워 말고 엿도 먹고 술도 마시거라. 마님의 말에 웅보는 그대로 앉아있기가 객적어 내키지는 않았으나 술을 사발 가득히 따라 단숨에 쫙 비우고 바삭바삭 엿을 깨물었다. 잠시 후 마님은 솟쇳물 대야를 밀치고 물 묻은 발의 물기를 천천히 죽인 다음 두 다리를 금치미 위에 쭉 뻗으며 웅보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마님의 눈길과 마주치자 웅보는 당혹함에 자리를 여러 번 고쳐 앉았다. 한 잔 더 마시지 않고 아닙니다요. 쇳내는 아직 풋술이라서요. 진사어른 오시면 내가 잘 말씀을 드려서 땅떼기라도 좀 떼어주도록 해봐야겠다.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요. 땅은 쇳내 힘으로 장만할 생각이구먼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단다.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밤이 깊었는데 쇳내는 이만. 웅보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러자 마님이 금침 위에 뻗은 두 다리를 천천히 오그리며 좀 더 앉아있거라 하고 손짓까지 하며 말렸다. 쇳내 이만 물러갑니다요. 웅보는 마님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나서 몸을 돌렸다. 웅보, 너 아까 감리살을 얼마나 내달라고 했느냐? 웅보가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마님이 물었다. 웅보는 방문을 열려다 말고 마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10가마니만 내어주시면 틀림없이 갚아드리겠구먼요. 10가마니라. 그래, 쌀을 10가마니씩이나 못을 믿고 내어달라는 게냐. 부드럽기만 하던 마님의 목소리가 쨍그렁 쇳소리가 섞인 듯 쉽게 들려 웅보는 잠시 주눅이 들어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쌀 10가마니가 꼭 필요하다면 오늘 밤 이 방에서 자고 가거라. 그렇게만 한다면 10가마니는 그냥 내주겠다. 마님은 조금도 서슴거림이 없이 아래 것들한테 일을 시키는 말투로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웅보는 마님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놀랍고도 맹맥한 얼굴로 그냥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혼뜨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후후후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불을 끄겠으니 너 알아서 하거라. 쌀이 필요하다면 가까이 오고 필요치 않거든 내 마음대로 나가거라. 마님은 말을 마치고 푸 입바람을 내어 불을 꺼버렸다. 웅보는 어둠 속에 쇠말뚝처럼 빳빳하게 서 있었다. 방문을 박차고 달빛과 바람이 서성대는 마당으로 뛰쳐나가려는데 낮에 영산포 객죽거리 버드나무집 주막에서 보았던 천서방의 딸 얼굴이 송곳 끝처럼 가슴에 예리하게 찍혀왔다. 마치 천서방의 딸이 살려달라고 자신의 발목을 붙잡기라도 한 듯 웅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웅보 자신의 단 하룻밤 굴욕이 평생을 매여 살 천서방 딸을 구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한사코 그를 붙잡아 안치려고 하였다. 단 하룻밤의 수모로 한 여자를 살리자. 웅보는 그렇게 생각하며 큰 산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듯 서서히 몸을 내려앉힌 다음 어둠 속에서 술상을 더듬어 술병을 들고 목구멍에 부었다. 술 한 병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듯 목구멍에 털어 넣어도 정신이 더욱 맑아졌다. 웅보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숭그리고 앉아 있었다. 술 기운이 몸에 퍼지는지 심장이 후끈거렸다. 잠시 후 마님이 손을 휘저어 두려움과 굴욕에 떨고 있는 웅보의 아랫도리를 잡아 끌었다. 웅보는 숨을 죽였다. 마님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듯 웅보의 옷을 벗기고 갈퀴질하듯 그의 온몸을 샅샅이 더듬어 훑어댔다. 마님은 웅보를 이리저리 되작거려가며 마치 놀이개 가지고 놀듯 하였다. 웅보는 다시 씨돛을 열심히 떠올리며 마님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 짓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다. 첫 닭이 회를 칠 무렵 웅보는 무덤 속에 파묻힌 듯 흐물흐물해진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할아버지의 영혼의 용서를 빌었다. 마을 앞 늙은 팽나무와 달빛을 쓸어가 버린 바람, 쏠쏠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영산강을 향해서도 잘못을 빌었다. 어둠을 더듬어 바지를 꿰고 괴춤을 추슬러 거머쥐고 일어서려는데 마님이 일어나 앉더니 문갑의 서랍을 열었다. 어음이니 가지고 가거라. 쌀 10가마니 값이다. 유씨 부인이 웅보의 손에 어음을 쥐어주었다. 못하는 게냐? 냉큼 나가라는데도. 그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유씨 부인은 칼바람 미는 목소리로 말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웅부는 어음을 손에 쥐고 불 속을 뛰쳐나오듯 방문을 열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할 미명에 웅부는 부모한테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양진사 집에서 나왔다. 그는 죄스러운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투덕투덕 마지막 어둠을 털고 광나루에 이르자 희번하게 강둑이 밝아왔다. 강을 건너 영산포에 당도한 웅보는 천서방을 찾아 그의 7 식구들을 데리고 새끼내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자 마음까지 밝아졌다. 판쇠는 선창에 가서 풀려난 종들을 떼거리로 끌고 왔다. 판쇠, 덕칠이, 막동이네 외에도 16 식구가 그들을 따라왔다. 먼저 온 판쇠네 식구까지 합하면 장정이 25사람이나 되고 아녀자, 노인 아이들까지 125사람이었다. 웅보네 식구까지 합해 128사람이 주막에 모이자 발붙일 틈도 없었다. 한 끼에 죽을 끓여도 큰 가마솥 3개가 필요했다. 날씨가 느슨하게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밤낮을 맞고 잘 수가 없어 우선 움막들을 치고 맨 땅에 삿자리를 깔아 잠자리들을 마련하기로 한 그들은 말바운의 주막을 중심으로 비탈진 언덕을 까뭉개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데 어울려 달구지를 하였다. 집터를 다지고 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일손을 합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다. 흙을 나르는 사람, 흙벽을 쌓는 사람, 지붕을 덮는 사람,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제각기 할 일을 맡아 하였다. 그들은 집을 안칠 때 동부자, 서가난, 남장수, 북단명의 안택에 따라 영산강을 뒤로 하여 거의가 해돋이 쪽을 향하게 하였다. 남장수보다는 동부자 쪽이 낫지.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야 부자로 짧게 살기로 원하니까 처마를 저 동쪽으로 향하게 하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일이 안택에 신경을 썼다. 웅보도 옛날 할아버지한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빨리 죽는다는 말을 들어 안택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터였다.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어 벽을 바른 다음 집이 없어 띠로 지붕을 덮자 비바람을 가릴 정도는 되었다. 얼핏 보아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고 마치 돼지우리 같은 움막이긴 했지만 계산 밑에까지 가서 깨끗한 돌을 가져다 솥받침돌을 놓아 솥을 앉히고 솥을 건 천장에는 불을 뗄 연기를 쏘일 수 있도록 주인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씨앗 주머니들을 매달아 놓았다. 움막이나 집을 지어 살림을 차리고 구들장이 뜨뜻하도록 군부를 지펴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침내 사람 사는 집 같았다. 그런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집짓기를 마치자 새끼네 사람들은 주막 옆에 단을 쌓고 신간을 세웠다.
그들은 당신 대신 신간 앞에 매밥과 영산강에서 잡아온 비늘 있는 고기로 제물을 올리고 마을이 태평하고 굳은 액년을 막아줄 것을 빌었다.